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 후기, 그 장례 이런 거를 많이 남긴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또 그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런 와중에 또 저도 화가로서 쭉 지켜봐 왔던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나는 나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는데 2단계로 나눠서 할 거예요. 저도 이제 화가니까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무튼 런던에서 회고전이 대대적으로 크게 열렸던 작가인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여러분들이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얘기고, 또 이분은 금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영국 사람들이 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유화의 기법을 쓰는데 어떤 식의 기법을 썼을까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내가 다 다각도로 살펴보았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띄우면은 속에 있는 마티에르를 자세하게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이제 이어나가긴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이거를 1, 2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한 3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요약을 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83세인가 돌아가셨으니까 원래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이제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하여튼 대단한 집안의 상속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상 아일랜드에 거주했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말사육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러 이제 말하자면 아일랜드에 갔던 거죠. 그래서 베이컨이 태어난 1909년 정도의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막 터져가지고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거기가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이유 때문인지 베이컨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 어렸을 때 많은 어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로 이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평생 달고 다니는 천식이 있었다고 좀 아팠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너무 또 닥달한 거죠,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집안이었지만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는 그냥 보모한테 넘기고 유모한테 넘기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약간 이제 좀 다르게 길을 가기 시작한 거는 16세, 17세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돼서 일찌감치 동성애에 끌려가지고 어머니 의상을 몰래 란제리를 입어보다 아버지한테 쫓겨났다고 하니까요. 쫓겨난 이후서부터는 이제 험난한 길이 이제 그다음에 모험의 길이 시작되는데, 이제 쫓겨난 게 이제 그래도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베를린에 있는 어떤 친척한테 맡겨진 것 같아요. 16살에 베를린에서 혼자 있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 도시의 뭐 그 뒷골목에서 뭐 자기 자아를 찾아서 정체성을 찾아서 헤매고 또 뭐 나쁜 친구들하고 소매치기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뭐 범죄를 저지르면서 생활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 그 베를린에 가서 약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것 같아요. 뭐 갤러리를 돌아다니고 이제 미술을 보는 거를 이제 빠져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파리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파리에 가서 이제 어느 전시회에서 이제 후원자를 만났고, 그 후원자는 물론 동성 연애자였죠. 이제 프랑스 고전 미술에 이제 루브르나 이런 데 가서 접했던 것 같아요. 뭐 거기 그 전시회에서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뭐 르블 같은 그 전시장에 가서 그 자기 그 미래의 그림 그릴 어떤 그 소재를 또 구했던 것 같아요. 1928년 그 19살 때, 그러니까 뭐 한 3년 정도 그 베를린이나 파리 이런 데서 방황하다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거죠.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하고 뭐 사업 구상도 그쪽으로 하고 했는데, 뭐 베이컨 디자인은 인테리어 전문 잡지에 눈길을 끌고 뭐 지인들을 통해서 팔리긴 했지만 뭐 완전한 생계수단은 되지 못했죠. 뭐 당시에 뭐 그 디자인이나 뭐 그 그리고 있었던 그림들, 그 시도했던 그림들은 뭐 살아남지 못했죠. 그래서 초기작은 거의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1933년에 그렸던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그림인데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화가로서 이제 그 명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1944년에 그 3단으로 만든 제다나가 유명해서 이거는 이제 뭐 그 10년 전 작품이죠.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성스러운 종교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행동 중 하나의 행위라고 보았다고 해요. 베이컨은. 그니 뭐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1944년 정도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컨의 작품이 다양한 생물체하고 막 뒤섞여 놓은 듯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런 것 그 속에 있는 게 또 인물이라고 해야 될지 그때부터 막 입을 벌리고 뭐 비명의 그 초창기 그 시작이 되는데, 뭐 꽃을 토해내고 뭐 입속에 보이는 날카로운 송곳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약간 좀 으시시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 뭐 얼굴과 상반신을 보면 분명히 사람인데 그 송곳니 같은 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고, 뭐 짐승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그 꽃의 형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그 평론가들은 뭐 이야기거리는 좀 부족하고 뭐 미학적으로는 좀 이쁜 것 같기도 한데 뭐 별의별 뭐를 다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작품들은 그 고대 그리스의 비극 그 작가가 있었는데, 아이스킬로스라고 발음해야 되겠네. 그 3부작 비극,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뭐 자비로운 여신들,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냥 이거는 적어놓은 걸 보고 읽는 건데, 이 작품 속에 이제 분노는 자비로운 여신들에 나오는 분노, 여신들을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이렇게 뭐 독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제 그 짜집기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형상화는 그 막달다 마리아를 표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처형의 그 십자가 처형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분노와 뭐 그런 거, 괴로움 뭐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보시는 작품은 1944년도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1945년도에 그 런던에 있는 그 화랑인데요.
르페브르 화랑이라고 거기서 발표한 그 작품인데, 그 제목이 십자가 체형을 위한 세계의 습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읽을 수, 뭐 그 제목을 지어가지고 1945년에 이제 발표한 이 그림이 드디어 뭐 본격적으로 이제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그림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작품이 참 그 묘한데, 그 특히 이제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비명 시리즈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 아주 결정적인 그 근거가 되는 작품들이거든요. 이 작품이. 베이컨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 10년간 작품을 엄청나게 쏟아내는데, 주로 이제 그 인물 시리즈도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많이 나오는데요. 그 10년간 그 이후에 그 1954년 베니스 비엔날에 갈 때까지 진짜 많은 작업을 했어요. 몇몇 그 중요한 작품만 제가 간단하게 추려보고 다시 이제 10년 후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삼면화를 제작하다가, 그 삼면화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교화에서 그 전형적인 그 이 종교 그 물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 이후에 그 화랑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연결시켜 가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특히 이제 뭐 그 활동 사진처럼 그 이 뭐 이렇게 동물의 움직임을 여러 컷으로 한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형상을 많이 그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쓰는 기법들을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저거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그 변화의 조짐이 많이 보이는 그런 작업들이 나와요. 뭐 인간과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인물화라든가, 아니면 뭐 이 그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 그 유행했던 피카소의 그 얼굴을 변형시킨 뭐 이런 그 모습이 이제 활발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그 10년 동안 그 과정을 잘 보면은 그 유명한 그 교황의 비명 시리즈가 나오게 된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 10년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인물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하여튼 이 삼면화는 잠시 이제 접었는데, 이제 나중에 뭐 그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에 엄청나게 또 그려대거든요. 그 삼면화를. 그 삼면화라는 건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시리즈를 또 나중에 시작하는데, 이제 교황의 시리즈는 교황이 마치 그 어떤 사각 틀 안에 갇혀 있는 어떤 그 안에서 그 뭐 아주 최고의 권위와 뭐 그 존경과 이 모든 거를 다 그 감수하는 그 뭐 그런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비명이 참 충격적인 거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저거를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거는 이제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여러 점의 그 초상화가 있거든요. 특히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 초상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 어떤 뭐 근엄하면서 그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리면서 뭐 살짝 얼굴을 변형시켜서 일그러뜨리고, 또 그 유리 상자나 어떤 사각 틀에 이렇게 뭐 그 가둬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뭐 약간 불편한 진실, 그런 걸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 시리즈는 아무튼 뭐 당시로서는 그 뭐 약간 청교도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 그런 문화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그림일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 작품이 이 교황 시리즈를 여러 점 해가지고 1954년도 그 베니스 비엔날에 출품하는 거는 정말 굉장한 거였죠. 뭐 이때 당시에 어떤 기법을 살펴보면은 그
그 뭐 캔버스를 그 마대포나 아니면 면포에다가 그린 걸 알 수 있어요. 터치를 보면은 이 확대해서 찍은 건데 이렇게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아주 묘하죠. 저 위에 그 이렇게 그 어떤 그 커튼을 잡아당길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코 위에 걸려 있다든가 저런 거는 참. 그리고 저 이 치아도 그 이중으로 그렸잖아요. 아래 하나 있는데 더 위에다 하나씩 더 그려가지고 더 비명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노린 것도 그렇고 그 여러모로 하여튼 그 이 연구를 엄청나게 한 거는 틀림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뭐 그 54년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에 그 3단화를 그리면서 그 세 개 그 화면을 나눠서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마치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것도 나오는 거지만은 뭐 고기 덩어리를 뭐 푸죽간에 뭐 어떤 고리라든가 이런 거에다 매달아 놓은 것처럼 뭐 그런 것도 그리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이 1편에서는 그 어떤 뭐 트래시라든가 뭐 그 이 애인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뤘던 인물하는 2편에 따로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 1편에서는 간단한 이제 생애와 대표적 작품만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고기 덩어리가 뭘까를 잠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 고기 덩어리는 그 생의 끝이란 말이에요. 일단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나중에 그 또 그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재탄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상품이나 이런 거로. 그래서 그런 것조차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도살과 그 도살의 그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동물들의 고통이나 괴로움 뭐 그런 이유는 완전히 없어지고 뭐 다시 인간을 위해서 재탄생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여튼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뭐 저거 하지만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또 안 보려고 하죠. 특히 지금 이 3단화에 보이는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그 뼈가 그 마치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저런 거라든가, 뭐 저기 또 물고기의 그 형태라든가 이런 거, 뭐 굉장히 그 자세히 보면은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가감 없이 보여주는 거에 대한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도 이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프란시스 베이컨을 갖다가 이제 2편까지 나눈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그 1편에서의 그 어떤 간단한 양력과 결론은 일단 그 베니스 비엔날레 1954년에 있었던 베니스 비엔날레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성공을 거뒀었거든요. 그때 그 주제는 인간의 나약한 그 존재, 그 아무도 그 두려움, 뭐 괴로움, 어색함, 낯섦, 불편함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사람은. 근데 그걸 그림으로써 말한다면은 그냥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죠, 전부 다. 하지만 그 본질 자체, 그거는 엄연한 존재하는 것이고 진실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작가는 이러한 그 불편한 거를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그런 거에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사는 또 여러 그 상류층이나 뭐 이런 영적 존재의 또 그런 분들을 갖다가 해체하려 하고 또 이해하려고 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뭐 이 철학자나 미학자들이 그 부분을 높게 사는 거일 수 있죠. 뭐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사유를 마치 이 베이컨이 다 끄집어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뭐 20분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2편 만들 때는 좀 천천히 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그 묘사라든가 이 사람이 다뤘던 어떤 그 여러 가지 모델의
그 모델을 뮤즈 삼아서 많은 그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한번 재미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 그 좀 천천히 할게요. 요즘 그 전시회 준비로 바빠가지고 비록 5점 정도 낼 거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일정이 나오면 공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